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유럽연합의 12월 수출이 유로화 강세 영향으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하면서 시장 심리를 다소 냉각시켰습니다. 또 G20 재무장관 회의 개막을 앞두고 일본은행 총재가 우리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수호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우려를 낳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3%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5%, 0.21% 하락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보합세로 출발했던 증시는 한때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큰 반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0.01% 오른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25%와 0.49%씩 하락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절하하지 않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삼가할 것이며 환율 목표를 경쟁을 목적으로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장관은 또 양적 완화와 같은 각국의 통화 정책이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초 글로벌 환율 전쟁을 촉발한 장본인인 일본까지 합의했다는 점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회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가 내렸습니다. 미국 1월 산업 생산은 0.1% 감소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하회했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뉴욕주 2월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엇갈렸지만 유럽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습니다. 영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고 유럽연합 27개 국가들의 지난해 12월 수출도 전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매파로 분류되는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연말 이전에 중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피아날토 총재는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연준의 최근 3차 자산 매입에는 몇 가지 리스크가 있다며 특히 그 효과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서둘러 이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지속할 경우 예상되는 재무제표보다 규모를 다소 줄이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이미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등이 한데 어우러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국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자본 유출입 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장기 금융자산 순매수가 642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1월에 524억 달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350억 달러였던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진정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일주일 동안 1.5% 정도 오르면서 1981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단기적 낙폭이 부각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2% 가까이 올라서 심리적 지지선인 500선을 회복하면서 514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 혼조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도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되면서 혼조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네, 글로벌 이슈부터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의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따라잡기 순서인데요. 재갈공면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정강 후약 속에 지루한 부합 박스권이 지속되다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981까지 8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192까지 6포인트 하락하고 S&P 500은 1,519까지 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혼조 속에 강보합 출발 후 엇갈린 경제 지표 발표로 장중 내내 보합권 중심으로 박스권이 지속되다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전일과 달리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는 혼조 조정 속에 시장은 조정을 받으면서도 상승 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27개 EU 회원국들의 지난 12월 수출이 전월 대비 1.8% 감소해 5개월 내 가장 큰 폭 감소로 유로화 강세 충격을 방증하였고 영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전망치 0.5% 증가를 크게 하였으며 미국의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조치가 연내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월마트의 2월 매출이 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1월 산업 생산이 0.1% 감소해 예상치 0.2% 증가를 크게 하이하며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6.3으로 전달 73.8, 예상치 74.8을 상회하며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0.04로 전달 마이너스 7.8, 예상치 마이너스 1을 크게 상회하며 7개월 만에 확장세를 보여 시장에 긍정적이었지만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폐막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이틀간 회의를 16일 발표했는데 각국이 긍정적인 통화 전환을 방지하기로 했지만 일본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식료, 출판, 방송, 광고 미디어, 바이오 등 47개 업종이 상승해 업종 상승률이 34%로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5개, 나스닥 100종목 중 39개, S&P 500 종목 중 232개 종목이 상승해 종목 상승률이 다우는 50%, 나스닥은 39%, S&P 500은 46%로 나스닥 중심으로 조정이 전개된 반면 다우 중심으로 상승이 지속되었습니다. 베스트바이가 7.38% 급등하며 이틀간 11% 이상 폭등하였고 대비 4.85, CBS가 3.96% 급등한 것을 비롯해 펩시코, 엑셀캐피탈, 코카콜라, 사우스웨스트 항공, 산디스크, 바이오젠, 월트 디즈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애플은 4일 연속 하락하고 월마트, 마이크론, 아마존도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추천 종목을 제시하면은 월트 디즈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피처, 구글, 애플, 베스트바이, CBS, 엑셀캐피탈, 산디스크, 펩시코, 로키드 마틴, 모토로라, 알카, 엑셀에너지 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분석해보면 다우지수가 14,000포인트, S&P 500이 1,510포인트를 중심으로 3주 이상 박스권이 지속되고 나스닥은 3,190포인트를 중심으로 일주일 이상 박스권이 지속되며 박스권 고점에서 최고치 경신과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강세장이 전개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투자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단기간 급등한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단계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니 종목별, 업종별로 긍정적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시장 투자 전략은 조정 시 매수 지속 전략입니다. 나스닥과 기술주를 비롯해 금융, 통신, IT,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돼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EU, 캐나다 증시 동방 상승을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야간 선물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약과 박스권이 지속되며 주간 시장 대비 0.25포인트 하락한 262.35에 마쳤습니다. 고점 262.75, 저점 261.65로 1.1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6,295 계약으로 하루 만에 재차 감소하며 관망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시초가 약밥 출발 후 장초반 급락하였으나 점차 낙폭을 회복해 미국 증시가 보합 박스권에서 행보가 지속되자 장중 내내 0.6포인트 이내의 약밥 박스권을 지속하다 마쳤습니다. 박스권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장중 단타 매매하기에는 좋은 장이 전개되었습니다. 개인이 469개약, 기관이 120개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630계약 매도하며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600계약 매수하다 수량을 줄였고 외국인은 장중 700계약 이상 매도하다 소폭 줄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매수를 유지하며 관망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콜은 약과 풋은 강보합에 맞췄습니다. 장초반 선물지수가 급락하자 콜이 20% 하락하고 풋은 20%가량 급등하였지만 선물지수가 낙폭을 축소하자 콜은 약과 풋은 강보합에 맞췄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의 전망과 함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상승 출발에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선 현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의 위협으로 부하권 중심으로 장중 내내 박스권 행보 장세 속에 옵션 만기 이후 1980선에서 숨고르기 매물 수화 과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기 민감주의 상승과 SK텔레콤, 한국가스공사 등 경기 방어주의 하락이 충돌하며 옵션 양매도가 재현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1930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해 1차 저항선인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와 2차 저항선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돌파하여 조만간 박스권 고점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넘어 본격적 랠리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물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증권, 삼성생명,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SKT,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IT, 자동차, 금융, 통신, 전기가스, 철강, 조선업종 등을 중심으로 업종 종목별로 매수 지속하고 선물옵션도 긍정적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약보합 출발로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1.5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5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장초반 선물을 262포인트 전후에 매수해 상승 시 선물지수 265포인트 전후나 장중 반등 고점에서 정산하는 긍정적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73, 선물지수 261.5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1995,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시선은 선물지수 261.5,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5.5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1에서 상한선 266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풋매도 또는 콜매수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콜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변동성도 증가하지만 점진적 상승으로 프리미엄 변동폭은 지수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할 수 있어 옵션은 매수보다는 매도와 합성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풋매도란 지수가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축소되는 부하권일 때 유리하고 콜 매수는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도 증가할 때 유리하며 강세 콜 스프레드는 콜 내가격 한계약 매수에 등가격 한계약 매도로 지수가 상승하거나 변동성 중립으로 지수가 큰 폭 하락만 하지 않으면 특히 상승 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수란 콜 내가격 매수 한계약에 등가격 매수 한계약과 내가격 매도 한계약으로 옵션 매수와 매도 후 델타 값은 제로가 되도록 해 지수가 상승하되 부하권 행보 후 정체 국면일 때 수익 극대화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결국 일본의 엔저 저지책 채택은 무산됐죠.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많았지만 예.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문구 삽입은 없었습니다. G20 회담, 모스크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지난주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요. G7 회담에서 경쟁적인 통화저라는 삼가해야 된다라는 문구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문구는 채택이 됐습니다. G20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한 대상으로는 삼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은행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G20 모스크바 회담에서 나온 이 내용은 기존의 2010년도에도 환율은 시장 판단에 따라서 환율을 결정하고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저라는 자제키로 한다는 문구가 이미 나온 바가 있어서 크게 엔저에 대한 목표 환율에 대한 저지책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히 신흥국의 엔저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지만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성명에서 아주 묵시적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아주 내용으로 채택하는 부분은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가 환율 전쟁에 대한 논의는 지나치게 좀 과열된 부분이 있다라고 환율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을 차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프랑스의 모스코비치 재무장관도 환율 전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경계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런 그 환율 전쟁으로 촉발되고 있는 일부 비판을 좀 막고자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 그렇지만 기자들의 의견은 이와 좀 달랐다는 점도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일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옹호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냉키 입장은 목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G7 회담 전에도 버냉키 의장이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의 경기 부양을 위한 목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디플레 탈피를 위한 양적 완화와 자산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엔저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해석으로 현재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냉키 의장은 중앙은행의 정책에서 직접적으로 환율을 조작을 한다던가 특정 환율을 목표치로 하는 것은 그 정책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서 아베노믹스가 현재 밝히고 있는 엔저의 수준에 대한 목표치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런 해석으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G20 회담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엔저 저지책에 대한 성명서 채택이 실패함으로써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에 나서지 못하는 신흥국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최근 양적 완화 정책에 속도 조절을 가져가고 있는 유로화, 멕시코 페소화 등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엔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앞으로 향후 엔저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그 원화의 엔화 대비 강세 기조에 대해서 자산 건전성 이런 부분을 좀 높이고 거시 건전성을 높이는 수준 이런 점을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G20 회담에서 엔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목소리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엔저의 부작용을 통해서 원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통화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고 이 엔저로 인해서 주변국이 근린 궁핍화 정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이 궁핍화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높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1월 일본의 수입물가 지수가 10.8% 이상 속등하면서 엔저로 인한 에너지 수입 물가가 현재 속등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데서 이를 목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엔저가 기조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2일부터 24일간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아베와 오바마 대통령의 그 회담을 통해서 엔저의 흐름의 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거시 건전성을 높이는 이런 조치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이번 G20 회담을 통해서 천명을 했습니다. 선물한 포지션을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물리고 외환 보유 부담금을 높이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원화의 강세와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강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한편 북유럽 발트 3국의 하나인 라트비아가 내년 유로존 진입을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로존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트비아가 내년 1월부터 유로화 도입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월 31일 날 라트비아 의회에서 유로존의 가입 여부에 그 의회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52표, 반대 40표로 표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안드리스 베르진스 라트비아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유로존에 내년 1월부터 가입하는 부분을 공식화를 했습니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의 하나로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에 착실히 유로화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해왔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10년 만에 유로화 도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다소 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유로존의 경기 침체로 라트비아 국민들은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야당은 유로존 편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서 현재의 내용이라면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트 3국은 착실하게 유로화 도입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지, 그리고 이번 라트비아의 유로화 도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점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발트 3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이제 발트 3국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이 중에 에스토니아가 2011년 이미 유로화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라트비아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리투아니아는 2015년 1월에 유로존에 편입돼서 유로화를 통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냉전 시대 때 러시아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죠. 이런 부분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강건하게 부양시키는데 유로화 편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유로화에 편입된 에스토니아가 그 유로화 편입 이후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라트비아가 좀 자신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국민들의 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밀어붙이는 그런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라트비아가 유로화 편입에 따른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유로존 퇴출 우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유로화 편입이 느는 것은 유로화의 시장 지배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희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외 교역에 있어서 단일 통화의 장점을 10분 활용하고
유로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는 교두보 역할로서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에서 유로화 통용 국가가 늘어나는 점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라트비아가 내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 통화 라트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바꿔야겠죠. 네. 통화를 이제 바꾸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로화와 이제 라트화, 라트비아는 이제 라트화를 쓰고 있는데요. 기존의 1유로당 1.4297이 라트로 고정 환율로 그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이제 말쯤에 유로화를 그 새로 이제 돈을 받고 라트화를 은행에 가서 이제 환전하는 이런 수순으로 될 거고요. 1월부터 2주 동안은 유로화와 라트화를 동시에 통용할 수 있도록 2주간의 여유 기간을 두게 됩니다. 또한 상점들은 2014년 1월 도입 이후에 6개월 동안은 유로화 가격과 라트화 가격을 동시에 고지토록 현재 정부가 의무화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통화 가격을 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유로화 통용이 많아지면서 라트비아도 유로화 편입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 동유럽과 개발 보조금 이런 쪽에서 EU 예산에서 추가적인 그 수혜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득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로존의 금융위기가 현재 5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네.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라트비아의 유로화 통용도 성공적인 안착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1.5% 정도 오르면서 1981포인트까지 올라서 마감했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면서 510선을 뛰어넘으면서 마감됐는데요.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네. 해외 시장에 비해서 선방을 했던 네.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금요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14일, 15일부터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뭐 일본과 유로존의 GDP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좀 우려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일본과 유로존 중에서 유로존이 QOQ로 봤을 때 마이너스 0.6% 정도 하회를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게 자아를 하였습니다. 그 특별한 원인은 미국 재정 절벽 이슈와 유로존 정치 이슈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가 되면서 어떤 유로존 쪽의 경기 쪽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었는데 1분기 중국과 미국에서 유로존 수출이 좀 증대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분기부터는 GDP가 좀 성장성이 턴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특히 또 나온 얘기가 ECB 부총재가 현재 지금 제로 수준인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더 인하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발언 또한 좀 어떻게 유로존에 좀 큰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또 EU 쪽에서 강화된 토빈세가 도입이 공개가 된다고 11개국 본사를 둔 금융기관은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발언이 나오면서 또 좋지 않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1981선에서 시작을 하였죠. 시가에서 출발을 하였지만 마감도 1981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치 형태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조금 간방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음식료랑 그 의약업 쪽은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통신과 운수창고업 쪽으로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었던 게 전일장 좀 특징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도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500을 지난주에 회복했는데요. 예.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 3일 연속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일단 쌍끌이 매수가 상승에 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한 132억, 기관이 107억 정도의 순매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요인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엔화 약세랑 그다음에 글로벌 정치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약세가 좀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실적 위주의 개별주 위주의 조금 코스닥 시장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형상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그 정치 테마주가 이제 재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안철수가 이제 4월 재보선 이제 등판설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 뭐 안랩이라든지 메커스, 써니전자라든지 이런 안철수 관련주들이 좀 크게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그 3차 북한 핵실험 이 관련해서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빅텍, 스페코가 장중에 좀 크게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난주 뭐 특징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크루시어텍, 일본의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인 뭐 지문 인식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이 BTB를 공급을 하면서 좀 크루시어텍이 장중에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G20 재무장관 회의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이 점이 가장 크게 주목되는데요. 예, 일단 뭐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14, 15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일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이제 뭐 이슈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일본의 그 엔화 정책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 안 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 경쟁적인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목표로 삼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일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은 발언이라고 좀 이제 분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좀 엔화 기조 약세에 대한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약간 그 관망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좀 흐름이 좀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좀 호재성 뉴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장, 우리장 마감을 하고 유럽장이 시작되는데요. 유럽장 또한 이제 G20 회담으로 인해서 조금 차익 매물로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정책이 나올지 좀 관망세를 좀 짙게 보였는데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G20 관망세로 조금 처음에는 이제 시초가 보합으로 출발하였다가 산업 생산 지표랑 뉴욕 제조업 지표가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산업 생산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악화된 좋지 않은 발표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표는 조금 이제 좋게나 호전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호재와 악재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오늘장 주요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 그동안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코스피에서 조금 연매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첫 번째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일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날의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휴장으로 인해서 조금 관망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흐름이 그래도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동안 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조금 많이 그 디커플링 하는 모습 때문에 어느 정도 리커플링, 다시 한 번 더 커플링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81로 끝났지만 전일 해외 시장이 상당히 그 약세로 좀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금일도 좀 미국장 휴장과 함께 간방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1960포인트가 일단 중요한 지지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1960선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일단 1차적인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현재 지금 매물대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매물대가 현재 코스피 같은 건 1980에서 한 2010포인트 사이에 지금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포진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단기적으로 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6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201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거기에 대한 좀 체크 포인트가 강하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토요일 날 이제 G20 결과로 인해서 금일 이제 엔화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한 원화 강세 기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근데 환율 흐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망세가 또 짙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환율 흐름에 대해서 이번 주도 유념하시면서 코스피 1960선 지지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끝으로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금일 추천 종목은 이제 아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해도 좀 강세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아바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 시각 및 ITO 코팅 전문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유리기판 코팅과 그다음에 PDP TV용 필터들이 조금 이제 납품이 잘 되고 있으면서 2013년도에는 신규 사업 또한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화 유리 및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 쪽으로 이제 신규 사업을 들어가면서 현재 최대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랑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금 구축한 상태입니다. 13년도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ITO 필링 코팅 설비를 증설하면서 이제 7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조금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3년도 매출액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123.8%로 연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34억으로 78.9%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이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700원 이 강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주가의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3,000원 가격대에서 좀 매수가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 매물대가 좀 많은 15,000원 가격대 좀 꼭대기에서 좀 매도를 1차적으로 하시고 손절가는 11,800원 약간 좀 그 매물대 하락 매물대 좀 많은 그 가격대에서 좀 지지하는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손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바텍이었는데요. 13,000원 정도에서 진입 가능하겠고요. 1차 목표 가격으로 15,000원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권희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8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어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에 이어 11개 부처 장관을 발표함에 따라 새 정부의 17개 부처 국무위원 인선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 개량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 개선 시험은 지난 2년에 걸쳐 20여 회 정도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의류, 핸드백, 화장품 등 사치품 수입이 86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의류, 손목시계, 핸드백 등 5대 사치품의 연간 수입액은 86억 1천만 달러로 2011년보다 약 3%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각이 무산된 ING생명이 올해 상반기 중 다시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보험업계 2위, 3위 회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추가로 새 정부를 꾸려갈 장관 11명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깜짝 인사였습니다. 어떤 분들이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하게 될지 면면이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1개 부처의 장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살아있는 IT벤처 신인화의 주인공인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삼선 의원으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친박 실세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6일째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 환경부 장관에는 유성규 한양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이동필 농촌연구원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조윤성 당선인 대변인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6개 부처의 장관이 먼저 발표됐었는데요. 이번까지 총 17개 부처의 장관이 내정되면서 강요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역시 관료 출신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면서 개혁보다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형 내각을 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문은 역시 경제부총리와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일 텐데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경제정책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에는 현온석 KDI 원장이 자리에 올랐는데요. 관료 출신의 거시경제 전문가입니다. 행시 14기로 경제개혁원을 거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면서 실물과 이론에 두루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평소 조금 무색무취한 성향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경제적인 성향으로 보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 돈을 푸는 케인즈식 처방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에 오른 김종은 대표는 세계적인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그는 미국 이민자의 아들로 교포 1.5세입니다. 13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IT 연구기관인 알카텔 루슨트 벨 연구소를 이끌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핵실험 전날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북한이 3차 핵실험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 개량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KN-08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성능 개량 실험을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김정일 100회 생일을 기념해서 열린 지난해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되지만 아직도 시험 발사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5,000km 이상으로 북한 측이 확실히 늘리려고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사치품에 대한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수입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예, 지난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류, 핸드백, 화장품 등 사치품 수입이 86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2012년 사치품 수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의류, 손목시계, 골프채, 핸드백, 화장품 등 5대 사치품의 연간 수입액은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8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6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핸드백, 화장품이 그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은 골프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지난해 수입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